억울해요. 회사 부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았는데 정부 지원이 안 된대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합니다. 마트 배달원인데 운전면허 취소당했어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빠르고 간편하게 심판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007 스카이폴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개소리가 참 깁니다. 세바보를 대신하여 제가 사과드려요.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4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희 간장게장처럼 아니 꽉 찬 방송? 호손당 호두과자처럼 호두 알이 꽉 찬 방송. 그렇죠. 알겠습니다. 꽉 찬 사정보험 같은. 시네타운 19 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각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프로듀서 이재익 PD입니다. 네. 프로그램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편철이 다가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일단 지금 뭐 하고 있는지부터 얘기해야지. 현 2시 탈출 컬투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몰라요. 뭐 아침으로 갈지. 아침 가지 않겠어, 아침? 느낌은 그러면 아침 7시. 그럼 우리 녹음 이제 못 하는 거야? 하루 정도는 또 시간의 수당 올리고 해야죠. 야,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상 변진섭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 PD입니다. 이번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FM으로 넘어오시잖아요. 아니 모르죠. 뭐 그거야. 아니 근데 넘어오는 거야 확실하지 뭐. 어느 프로 하겠어. 이승훈 PD의 그 열정이 나는 엄청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난 이재익의 열정에는 또 한 번 자지러지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승훈의 열정이 어떤 그 순수한 그 퓨어한 열정이라면 이재익의 열정은 뭔가 자지러지는 사정봉스러운 열정이라고나 할까? 저는 열정가로서 자질이 부족해요. 그렇지. 이건 너무 퓨어해. 이 사람도 열정에도 크리에이티브가 있어. 그거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이 시간의 수당으로 연결하는 그 어떤 이제 창의력. PD님은 자질이 풍부해요. 정말 그 자지러지게 지금 풍부해. 그쪽으로 이게 치고 돌아가는 이게 뒤에서 치는 그 느낌. 이재익에게 열정에서 그 정은 스पर्m의 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둘 다 저 열정적인 PD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왕 녹음할 거면 늦게 합시다. 시간의 수당 제대로 올리게. 알겠습니다. 애매하게 막 5시에 끝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7시 시작해서 한 뭐 15시간 정도 되게. 알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그럼 그 돈으로 우리 가서 술 먹고 이러나? 좋은데요? 너무 일주일에 좋은데? 한 번이면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네요. 병원과 번개도 해야 되는데. 자, 좋네요. 저는 시네타운 19을 맡고 있는 이승훈 PD입니다. 개편하게 되면 뭘 맡게 될지 이 모르겠어요. 사람 웃긴 게. 아니 자기 시네타운 맡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해. 시네타운 얘기는 하지도 않고 아니 시네타운 시네타운이 19만 말이야. 얘기해. 홍길동이야? 왜 시네타운을 맡고 있는데 시네타운을 맡고 있다고 우리 작가가 말을 못해. 우리 작가가 그래서 속상했어. 우리 작가가 왜 우리만 홍보를 안 해? 딴 데는 컬투 홍보하고 책 홍보하고 변길섭입니다 홍보하고 하는데 왜 우리만 홍보를 안 하냐고. 안타깝네요. 아니 그리고 저 WS501은 뭐 홍길동이야? 그러네. 우리 형준이. 나쁜 사람이. 왜 WS501을 맡고 있다 말을 못해. WS50이라면 현중인 줄 알았다. 애를 낳았으면 돌봐줘야지 이 사람. 맨날 설명을 해야 돼. 내가 형준이 프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무슨 프로그램 하세요? 그러면 저 새벽 2시에 WS501에 김형준이란 친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김현중이 아니고요. 김형준입니다. 이거를 졸라 설명을 해야 돼. 졸라 그렇지. 귀찮아. 그렇지. 나도 그 기분 알아. 난 맨날 이렇게 주변에 기자들이나 이렇게 술 마실 때 나한테 감독분들하고 어떤 분이라고 친하세요? 이러면 김지훈 감독이라고 얘기해야 돼. 놈놈놈 아니고요. 목포는 항구다와 훈. 화려한 휴가를 한 김지훈. 훈은 다달 때 훈이요. 메일 소개하죠. 자, 오늘 메일은 제가 지금 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 관계로 이재익 PD님이 좀 아니 메일을 스마트폰에 다 먹으셨어요? 예. 똑똑한데. 야,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혈 청취자 박수진입니다. 파리에서 왔어? 봉주.
실은 리뷰에도 지난주에 살짝 글을 남겼는데 메일을 더 선호하시는 네, 듯해요. 메일을 선호합니다. 메일을 그렇습니다. 선호해요. 잘 보셨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메일 한 통 쏩니다. 파리바게트 아니죠? 그냥 파리예요. 그럼 그건 무리해. 변비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에 이런 속 시원한 방송이 있을까요? 프랑스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언제나 한국의 구성진 수다가 늘 부족하거든요. 세 분 PD님들이 뭐 이러이러한 차근차근 씹어주고 재미지는 재미진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다. 또 같이 수다도 떨고 봉수, 싶고. 이거 시네타운 19 방송이 뜨문뜨문 있으니 아주 감질난다. 뭐 이런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더 레이디란 영화를 다시 봤어요. 감동보다는 양자경 연기와 정치적인 배경 등의 압박 등의 가슴 아파 보이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만 정치적인 시각이 있다는 뜻이죠. 최소한의 식견이 있는. 프랑스잖아요. 왜 우리 이 뭐죠? 관대함. 똘라랭스. 똘레랑스. 죄송합니다. 똘레랑스. 무서운 얘기 하셨네요. 요즘 한국의 대선 열기나 미국의 대선 등 정치 역사가 있는 영화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올해 뭐 킹메이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아니 근데 그것보담도 저기 혹시 전번은 안 남기셨나요, 박수진님? 전번 없어요. 전번 없고 전번 밑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전화 연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전번 남겨주세요. 해외에 계신 여자 청취자분들만 남자 왜 남자 왜 안 돼? 왜 안 돼? 귀찮아. 남자랑 우리 많이 했어. 야, 이 큰일 사람아. 날 소리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자 청취자분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어요. 잘리는 거야 막. 가면서 이것 좀 있어. 새 PD님들이 정치 성향도 궁금하고요. 야 이거 알면 한 사람 팬이 뚝 떨어질 거야. 내가 분명히 갈 수 있어. 이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순간 우리 3명 중에 한 사람 팬이 급감해.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급감해. 이 사람아 웜하티드. 반드시 그런 생각하지 마. 왜 자기 웜하티드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국 같은 그분. 자기 입장에 웜하티드. 생각해. 참 속 좁은 사람들 참 아이고 똘레랑스가 없으니까. 아무튼 매번 재미없는 걸 재미없다 해주시고 재미있는 걸 재미있다 해주시는 새 PD님들이 두려움 없는 수다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12월에 가면 컬투쇼 보여주세요. 오세요. 오시고 미혼이시면 뭐 술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기혼이시면 아니 안 되나요? 그분이 와인 쏜다 그러지 않았어? 거기 내가 아까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근데 그건 여기 이프절이 있습니다. 파리에 오시면 파리에 오시면 와인 써신다고. 이 사람아 앞에 이프절을 읽어야지. 파리에 오시면 난 새가 되고 날아갈 수 있어. 새가 된다면. 난 날 수 있지. 새가 된다면. 파리에 오시면 난 그것만 봤네. 뭐 저 푸아그라에다가 와인을 대접하겠다 그래서 If I were a bird, 내가 새였다면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날아갈 수 있지만 새가 된다면. 아이 참. 근데 메일 소개는 확실히 김은종 PD가 훨씬 잘한다. 안 훨씬 되겠어. 잘해. 제 얘기 형이 하지 마. 왜냐하면 난 자꾸 생략하게 돼. 메일 소개를 잘 못해. 역시 안 돼, 김은종이, 그러니까 생략도 김은종이 잘해. 역시. 난 못하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생략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네가 읽어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김은종이 하라니까 왜? 하나만 자, 더 해보고. 박형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뭐라고요? 박형철 씨요. 형철 씨 반가웠습니다. 네. 이 사람 남자 청취자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반가운 척하고 있어. 이름이 형철이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인 3루저 중에 한 명을 아니다, 추천을 남자다, 듣게 되었습니다. 왜 여자도 루저 있을 수 있지. 에이. 완전 귀로 폭풍 흡입 중입니다. 야근하면서 2일 동안 5개 에피소드 정도 들었네요. 최소한 8시간을 들었다니. 최소. 요즘은 1시간 반씩 하니까 9시간. 지난주엔 2시간 40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퍼편 관련해서 다른 의견과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베아트릭스의 경우 브루스 윌리스랑 조셉 고든 레빗이 식당에서 만났을 때 브루스 윌리스는 주말에 일하는 제니란 여자도 있는데 왜 굳이 이름이 긴 베아트릭스를 썼는지 물어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영화에 나오지 않는 어떤 시점에 둘이 잤다고 하면 오히려 브루스 윌리스가 제니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니를 얘기하는 걸 보면 제니랑은 잤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대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한 대사인데 이 장면에서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걸 얘기하려면 1박 2일이 지나도 모자라. 네. 아니 그래도 질문을 던지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김은종 PD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음. 베아트릭스랑도 잤지만 제니랑도 후에 잔 거야.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자기가 제니랑 잔 시점인지 아닌지를 기억을 잘 못해요. 제니에게 마음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아니 둘 다 어차피 잤고 제니란 짧은 이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아트릭스만 있었냐. 근데 조셉 고든 레빗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베아트릭스한테밖에 마음이 없을 때거든. 제니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쟤는 제니에 이 다음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생겨. 없구나. 이 다음에 지금은. 마음이 생겨서 잔 거야. 그 시점 다음에. 그렇지. 해결됐네. 또 이런 점도 있어요. 남자들이 자고 나서 막 한 15년, 20년 되면 내가 얘랑 잤는지 안 잤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수는 없나요? 정말 특정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럴 수 없죠. 이거 좀 풀어봐요. 짜증나게 이 사람 오늘 굉장히 또 하나 더 읽어줄 게 있어요. 그 밑에 중요한 질문인데. 자, 박철웅 씨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박형철 씨 아니에요? 박형철 씨네요. 박철웅 누구야? 진짜 남자에 관심 없는 건 당신이니까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마지막으로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의 그 중국인 아내가 잠자는 브루스 윌리스의 발을 쓰다듬는 장면이 있는데 CD의 엄마가 똑같이 잠자는 CD의 발을 쓰다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빗의 현재 여친에게 레빗이 자기는 머리를 쓰다듬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죠? 스트리퍼 여친이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또 나오고 레빗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 시드 엄마가 똑같이 레빗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이것들이 보면 모성애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남자의 발과 머리카락 쓰다듬는 거는 애인보다는 엄마들이 많이 하는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포유류의 동물적인 행위예요. 침팬지들 보면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머리 핥아주고 발 핥아주고 발 잡아줍니다. 아니 발 패티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성분이요? 이 사람 굉장히. 저 사람은 학벌 패티시만 있는 줄 그래서 그 알았더니 영화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굉장히 모성애적으로 푼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루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성애의 상징적인 스킨십으로 그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유사하게 나오는 아니 근데 것입니다. 지금 박형철님이 물어본 거는 그게 그냥 문맥상의 그 아니, 스토리상의 반복됐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게 뭐 둘이 모자지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의미가 있냐는 뭔 말인지 물어보신 거라서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의미는 분명 있죠. 모성애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모성애의 그 상징적인 그런 스킨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별 상관없는데 난 옛날에 그 발씨는 그게 난 최고였어. 드라마였는데 내 멋대로라고 양동근하고 양동근 이나영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이나영이 양동근의 발을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정말 이런 발 쓰다듬는 장면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소설 중에 데뷔작인 질주에 보면 그때 페이지 스티커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그 남녀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섹스씬인데 그 여자가 오빠 발은 넣지 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가 자 다음 있었습니다. 본인의 박영희 씨.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무슨 얘기야? 근데 21살 때 썼는데. 야, 그게 21살 때 그런 경험을? 아니 무좀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겠네.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좀. 죄송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테리토리를 몰라 이 사람은. 좀 이 이렇게. 사람이 오늘 더러움을 담당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누구야? 박윤희님. 박윤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을 꾸준히 시네타운 19이겠죠. 시네타운 19을 꾸준히 정주행하고 있는. 아니 시네타운일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단정해? 그러니까 우리 형진이 형 무시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애청자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졸라 무섭다. 이거 와이프의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 와이프 아이디네요. 박윤희 씨가 남자일 것 같진 않고 와이프 아이디인가 보다. 계속 읽어야 되나요? 이제는 와이프가 설명을 바라는 이재익 프로님의 멘트에 적잖이 당황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재익 프로님의 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오빠 그건 뭐야? 무슨 유선 조직의 얘기야? 친밀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그래도 형님들이 먹물과 밤꽃향 가득한 방송은 난 이 표현 너무 죽이지 않아? 먹물과 밤꽃향. 아름답죠. 늘 목요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비록 아이가 어려 욕심만큼 영화를 관람하진 못하지만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힘들게 보고 있어요. 시네타운 19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게 만드는 별 4개짜리 영화 이상은 분명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친 사회생활에 알토란 같은 활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즈키 코지 왜 공부하는가 책은 참 좋더군요. 우리 네이버 이승훈 그거 언제 얘기한 거죠? 예전에 오래돼서 얘기한 거죠. 맞아. 기억이 잘.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짜증난 얘기를 썼네요. 다만 이재익님의 책은 아직까지는 장바구니 쉽사리 던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읽지 마. 내가 거지야? 읽지 마. 대박이야. 아니 근데 김은정 PD님은 이재익 PD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 있을 수가. 아니요 저 있어요. 뭐? 네네 잠깐만 찾아줄게요. 저 읽을 거. 나도 이거 이메일로 하나 읽을 거. 그때 저기 뭐야. 이재익 PD의 이렇게 양장본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시나리오는 한 몇 편 읽었어요. 돈텔마마 그 불륜 스릴러. 그거랑 심해진 그다음에 실종 무슨 사건. 문라이트 나왔던 미스터 거랑 문라이트. 또 무슨 아이린인가? 맞아. 하여튼 몇 편 그 시나리오는 읽은 적이 있어요. 보내줘가지고. 그렇구나. 왜요? 거기서 끝이에요? 시나리오 읽은 적이 있으면 뭐 어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읽은 적이 있다 끝. 그 지난번에 그 전계수 감독님의 그 평가에 제 모든 평가를 미루겠습니다. 글로 저 넘길게요. 제 평가 궁금하신 분은 요 전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평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평가는 인간들이 아주. 안 본 걸로 할게요. 이 몹쓸 인간들아.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요거 좀 읽어줘. 이거 너무 인상적이었어. 김은경님. 자 김은경님 1편부터 다 들었어요.
더 안 올라오네요. 오늘 올라올 듯. 컬투쇼보다 더 재밌어서 미치겠음. PD님, 대구 여자 정모할 수 있나요? 저 대구 여자 제일 좋아합니다. 팔도 중에서. 영화는 너무 좋아하지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저 이상형이에요. 말없이 소밍만 들이켜도 되나요? 됩니다. 컬투쇼 한동안 재미없었는데. 이보세요. 이거 당신이 해봐. 이만큼 만들 수 있나? 이 사람 오늘 되게 불만이 많은데 사회에. 그러니까. 아니, 아까 장바구니에서 픽 갔어요. 장바구니하고 정치 성향 물어보는 그 질문에 팍 갔어. 이 방송 너무 좋아요. 또 듣고 싶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미안하다. 약간 기요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읽게 한 게 내가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약간. 김은종 PD를 아주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는 재밌었어. 앞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요거 말고 요것도 재밌었다. 껍데기란 분인데 김종민님. 자, 김종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회부터 꾸준히 청취하고 있는 껍데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친하고 헤어진 여친하고 헤어진지라 여유가 나서 2분간의 장고 끝에 메일을 드립니다. 심상치 않죠, 웨프가. 분명 구글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별명은 네이버인 이승우 PD님. 정확해. 박애주의자인 것이 분명한 음란마귀 이재희 PD님. 그런 기가 막힌다. 이것은 분유 버프인가 할 정도로 최근 맹타를 휘두르시는 김은정 PD님. 한나라당도 무임금 무노동을 외치고 있는 반에 명령 하나에 파업도 없이 고퀄 방송을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요절복통 자충우도를 하면서 듣고 있다가 최근에는 외출 시에도 자주 듣는데 싱글거리면서 거리를 배회하면 주목을 받는다는 것. 어쨌든 시네타운 19을 들으면서 잠시 놓고 있었던 낙곰수도 다시 시작했고 요즘은 컬투쇼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지 마세요. 재미없다 그러네요. 요즘 재미없다니까 듣지 마세요. 음악은 안 좋아해서 병길섭님 방송은 좀 보려고 있습니다. 영화는 SF를 좋아해서 프로메테우스 제일 재밌게 들었고요. 시간여행 소재로 했던 루퍼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승훈 PD의 설명이 좀 어렵긴 했지만 제가 언급하신 책이네요. 코스모스 등을 읽어보고 이거 38,000원짜리 책인데 좀 걸리실 거예요. 읽는데 시간이. 읽어보고 루퍼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친 따위는 없으니 집에서 비디오나 많이 볼 것 같네요. 개봉작들을 다루는 것보다 특집편대로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베스트 시리즈에 언급된 영화들을 보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본 영화를 다루신 적도 언급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비기너 김문정 PD님 덕에 중국 영화는 꽤나 많이 언급한 것 같은데 일본 영화는 중국어 첫걸음. 아니 깨알 같아. 한 줄 한 줄에 다 있어. 전편 다 들으신 거 맞네. 중국어 첫걸음을 아시는 걸 보면 이승훈 PD님은 일본 소설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비해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셨고 만화 소설은 이승훈 PD가 아니야 일본 영화도 좀 봤는데 진짜 졸라 재미없어. 일본은 그러니까 웬만한 잘 안 맞는 거야. 재밌는 영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매종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사소설 분위기의 영화들은 재밌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간츠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간츠라는 영화나 20세기 소년이라는 영화인데 둘 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에요. 만화는 졸라 재밌는데 영화는 첫 장면부터 졸라 재밌어. 간츠가 첫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만화가 그 첫 장면을 똑같이 영화로 옮겼는데 1g도 충격적이지 않아. 그냥 지겨워. 졸라 못 찍었어. 그래서 일본은 안 되는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블록버스터 영화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사실 일본 영화는 안 돼. 안 맞아. 일본 영화는 오히려 좀 뭔가 이렇게 사적이고 은밀하고 이런 류의 영화들은 좋아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일본 영화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틀었는데 그게 OCN인지 CGV인지 뭐 하여튼 어느 채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한 사육? 아니 항상 거기서 완전한 사육인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아니야 나오는 게 완전한 사육인데. 완전한 사육 6? 딱 틀었더니 제목이 워터멜론이라는 영화를 해요. 완전한 사육이네. 그게 뭐냐면 그 왜 우리 있잖아요. 승가인가 수박인가.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하는 여자. 남자애들이 다 자기를 가슴 때문에 좋아하는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웃긴 거야. 그 설정이 좋고 여자들 가슴 큰 여자들은 그런 고민 될 수 있거든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가슴을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다뤘어요. 그런 고민하는 분들 이메일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위로라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저 치기공사 이정환님 사연 왔습니다. 치기공사 이정환님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이 PD님 강선 드립을 까려고 왔습니다. 걸렸네. 총의 강선은 15세기 머스킷 소총 시대에서 있었다네요. 아니 15세기에도 소총이 있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머스킷이라는 이름의 소총이 있었대요. 아니 그게 15세기면 1400년대인데 임진왜란 때인데 그때 유럽에 총이 있었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프로이센 군에게 고전한 것도 양쪽 다 앞으로 장전하는 전장식 소총이었지만 프로이센 군의 총에는 강선이 있어서 사정거리가 훨씬 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에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태까지 고백을 안 했던 건데 그 이재익 PD님은 카투사를 하셨고 김은정 PD님은 육군 병장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공익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군대 밀리터리에 약해. 얘기도 하지 마.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까인 거 있잖아. 블로킹 당하고. 아 블랙호크. 블랙호크와 저기 뭐냐 그 시누크. 두개 착각하신 적 근데 있어요. 총 그거는 이렇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다음에 아차 싶어서 초대해봤어. 뭐냐면 강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강선이라는 게 저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저도 그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총이 위력이 세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무슨 들어갈 때 구멍은 작은데 나올 때 구멍은 크대는 등 뭐 이런 게 아이 있잖아요. 뭐 수박만한 등은 근데 뭐 이러지. 강선이랑 총알의 위력은 별로 관계가 없대요. 관계가 없고 강선이 그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궤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총알이 날아가는데 안정적으로 날아가려면 그러니까 명중률을 높이려면 안정적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회전을 안 하면 총알이 안정적으로 날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헬기의 뒤쪽에 그 수평이동 날개 그런 게 있듯이 수평이동 그 프로펠러가 있듯이 그것 때문에 강선이 필요한 거고 위력이랑은 별 관계가 없대요. 근데 아무래도 돌면은 더 위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큰 오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식선에서는 돌면은 왠지 막 돌면 왠지 드릴처럼 이렇게 뚫릴 것 같지만 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대전 때 그 개인화기의 위력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게 저는 강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선 때문이 아니면 2차 대전 때 개인화기의 그 위력이 왜 증가를 했을까? 그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전 아니야? 장전? 소총이 바뀌어. 장전 방식이 바뀌어요. 장전이 편해지잖아. 장전 방식이 편해지고 겁나 편해지잖아. 그다음에 장전이. 이 그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탄약 수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확 바뀌죠. 그래서 하여튼 소총이. 그 2차 대전 때 바뀐 것 때문에 제가 그걸 강선이라고 오해해서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그 쓰던 총 중에 이런 총이 있어요. 총알이 다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는 거를 탕 소리가 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적군이 그걸 아는 거야. 총알 떨어졌냐고 탕 소리가 나면 돌격하는 거예요. 농담에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상자가 생기고 그럴 그랬는데 수 있겠네요. 그걸 보완하면서 장전 방식과 그다음에 한꺼번에 장전되는 탄약 개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화력이 굉장히 세졌죠. 이정환님이 저 그리고 광도 코드는 천안시 광덕면에서 생산된 호두입니다. 호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호두 전문가. 이분도 지난주에 저도 뭐 성무 다녀오면서 먹었네요. 네이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엠파스나 다음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라이코스나 지금 철수한 야후 뭐 이런 야후 코리아 정도 되는 느낌인데. 참 이재익 PD님 진짜는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라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 책 이제 달라고 신청하고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 제가 차례차례 다 보내드렸는데 무조건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그 조건에 맞는 분들. 지난번에 그 박윤배 씨한테 제가 또 책을 보내드렸어요. 예. 얼짱. 홍지영님한테 제가 보내드렸고 예. 근데 박윤배 씨한테 보내드렸더니 택배 기사님하고 제가 한 서너 번 통화를 했어요. 박윤배 씨가 전화번호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주소만 적어줬는데 주소를 또 이 참 제가 보기엔 현 정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새 주소로 적어주셨어요. 택배 기사분이 못 찾아서 저한테 뭐 전화를 진달래길 몇 번 이런 거 있죠. 네. 왜? 분당로 미금 1로 74번 길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 이제 전혀 번지수 못 남겨주셨는데 찾죠.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못 찾아가지고 책이 다시 반송됐어요. 박윤배 씨 이거 들으시면은 그 구 주소와 전화번호를 게시판에 근데 이게 좀 애매해 그렇죠. 전화번호를 남기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번호를 형 전화번호를 방송에다 남겨. 저 재밌는 양반이네 아주 그냥. 아주 좋았어. 그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택배를 못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그 개인 정보 수집하는 법도 바뀌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우리 저 가산의 빌 게이츠. 아니 근데 우리는 네.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지 않지 않아? 몰라요. 하여튼 몰라, 넘어가자. 하니까. 넘어가자. 하여튼 그런 얘기 하려면 1박 2일 걸리니까 넘어가.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 대세는 지장 없어. 최지웅님 안녕하세요. 최지웅입니다. 시네타임 19 24회 1부 로우리스 2부 초대석 정계수 감독 잘 들었습니다. 정계수 감독님의 삼거리 극장 관객 1만 7천 명 중 저희 커플이 있다는 것은 나름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진짜 최지웅님은 영화 진짜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최지웅님이 해야 돼 이거를. 최지웅님 모셔야 된다니까. 정 감독님의 진솔한 이야기 마당에 시간 간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포를 주말에 봤다고 본인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다른 느낌의 007. 자 오프닝도 굉장히 좋았었고 자 저는 운동 안 하고 놀면서 술 퍼먹어도 여자를 지속적으로 안으면 복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본드 형님 중심으로 차차차 찾아봤는데
깨알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총상이 아물고 흉터가 생기려면 이따가 할 얘기지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술만 먹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면은 술도 이거는 개 퍼먹죠. 촌리도 똥배 나오고 난리 납니다. 촌리 아니라 진짜 촌리 아버지 할아버지라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자, 하여튼 자자들 찾아봤는데 자칭 이재익 PD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와이프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이분이 자자들 좋아하시나 봐요. 네. M과 스카이폴 저택의 관리인 아저씨 사이 훈훈한 데이터 나누면서 느낌이요.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너무 황씨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 지용 부녀의 장과. 최지웅님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만 저와 그 사모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텔레파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기대가 큽니다. 이 유대감이 정말 훌륭하네요. 아니네. 예. 저도 그 생각 딱 했는데. 아니 그 저 호두 보낸 다음에 동주양은 뭐 또 온 거 없나요? 있어요. 저한테 왔어요. 동주양. 메일도 왔어요? 네. 메일도 왔는데 그거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는 메일이 이게 하도 길게 왔길래 이쪽으로만 온 줄 알았어요. 문자가 이렇게 긴 문자는 제가 연애할 때도 못 받아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장문이 올 수 있나? 오대요, 이게 오더라고요. 와. 자, 생략하고 읽는 거예요. 네. 많이 생략하고. 동주야. 오늘 녹음하시죠? 전 007 기대 이하였어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전작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 훨씬 수작 같네요. 단어 연상할 때 M에 대한 연상 이거 빛이었죠? 네. 그거 맞나요? 네. 이재익 PD의 영화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쇼로 선전해주면 대박일 텐데. 이런 졸작을 기대하게 만들다니. 참고로 원더풀 라디오 제 딸과 상영관에서 돈 내고 재밌게 봤어요. 기대 이상. 이건 저도 의외인데요. 요것은 좀 저도 의외입니다. 네.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재밌게 봤다는 사람. 그러니까. 병원 주차장인데 이젠 달려야겠어요. 목요일에 봬요. 참 잣잣은 3번 맞죠? 하여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남겼어요. PS. 간접 광고 이것도 되면 외쳐주시겠어요? 다 됩니다. 제가 외쳐줄게요. 간접 광고. 네. 하나마이크론 유기수 전무님. 집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맨정신으로 좀 보자고요.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남편분 같죠? 하나 마이크론. 남편. 하나마이크론. 남편이시네. 남편분이 하나마이크론. 유기순 전무님? 되게 높은데? 야. 와. 근데 사실 남편분이 네. 전무님 정도는 된 거라고 생각했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 호두 과자가 그 큰 게 20박스가 왔잖아. 이게 통이 맞네. 남다르셨어. 얼마지 그게? 돈 10만 원 훨씬 넘을 때 택배비까지 하면 거의 10만 원 당연히 넘지. 아니 넘지 20만 원 될 이 것 사람아. 같은데. 그거 한 팩에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택배비까지 하면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수십만 원을. 잣과 알이 가득 찬. 진짜 딱 정말. 아주 잣 같은 호두를 이렇게. 진짜 작 같네 진짜. 자, 저 뉴요커 사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요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이라고 말씀드렸던 김혜원입니다. 최초의 게스트 방송을 도서관에서 듣다가 터지는 웃음 때문에 민망하여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번 방송 스카이4를 녹음하시기 전에 그동안에도 너무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본인의 지식에 무한한 인터넷 정보까지 보태서 머리에 담고 계신 세 분. 이렇게 길 수가 있나요? 수식절이 이렇게 길 수 있나요? 채만식. 세 분? 이거 그거 있죠.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돼 있다고. 야, 근데 세 분에서 끝이 안 나. 여기 주어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고 괄호 열고 꼭 집어 한 분이지만 점점점 두 분 더 묻어가세요. 괄호 닫고. 꽤 질문 드려요. 저기 그냥 이승훈 PD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승훈 PD 잘 들어주세요. 네, 밀리터리 관련 질문 빼고는 다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의지대로 영어를 선택하고 본 시절부터 007에는 항상 M 역으로 나오던 그 여인분이 있었더랬는데요. 주디 덴치. 네, 이번 007이 그분의 스페셜이기도 하다 보니 막연하게 대체 언제부터 그 역을 하셨는지 궁금하더군요. 인터넷 뒤져볼까 하다 그냥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참고로 꼭 봐야 할 007 시리즈는 어떤 건지 흘려주신다면 주워 챙겨 들어보고 이거 이따 하겠죠. 호두과자 드시던 소리는 점점점점 정말 점점점 보지 않아도 보이는 방송이었습니다. 항상 들으면 웃음 터지는 방송 고맙습니다. 아이폰으로 보낸다고. 뉴욕에서. 그 사실 제가 이번 그 스카이4를 보고 제일 놀란 거는 제일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주디 덴치의 그 M 주디 덴치잖아요. 주디 덴치의 동안에 너무 놀랐어. 주디 덴치 몇 년생인지 알아요? 30 몇 년 아니에요? 3, 4년생. 그지? 3, 4년생 80살이셔. 2차 대전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해방될 때 이미 12살이셨는데 2차 대전을 경험하신 분이래요. 2차 대전을. 근데 동안 완전 동안이잖아. 몇 살이야 그럼? 80살이니까 80살. 만 77세네. 와, 대단하다. 80살이야 그냥. 대단하다. 내년 되면 대단해. 80살 되시는 거야. 대단하다. 근데 80살인데 그 얼굴이야. 동안이야 동안. 우리가 동안이라고. 60대 중반쯤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67, 8 된 줄 알았네.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대동원이야. 하여튼 주디 덴치는 골든아이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95년도에, 그러니까 89년에 라이센스 투 킬 티모시 달튼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안 6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95년도에 그 레밍턴 스틸로 스타가 됐던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 레밍턴 그 스틸로. 진짜 재밌었는데 그 미드. 그게 재밌었어. 레밍턴 아유, 스틸. 그게 재밌었지. 정말 재밌었는데. 그걸로 스타가 됐던 피어스 브로스넌이 이제 007로 나오면서 골든아이, 티나 터너가 주제가를 불렀던. 저는 사실 오프닝 시퀀스는 골든아이가 제일 좋았어요. 오프닝은 재밌긴 했어요. 그 골든아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자 M, 그 전까지는 남자가 M이었는데 여자가 M으로 등장한 게 이제 주디 덴치가 그때가 처음인데, 그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89년도 이후에 90년도 91년도에 소련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007 시리즈가 갈 곳을 잃었다가 다시 뭔가를 하려면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력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적의 설정과 더불어 새로운 상관의 설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남자가 상관이었는데 여자가 상관인 걸로 바뀌면서 이제 골든아이로 화려하게 컴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M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주디 덴치였고. 그때 이미 환갑이네 거의. 그러니까 그때 이미 50대 후반이네. 기가 막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을 하셨다. 그리고 또 90년대 초반이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가장 심하게 불던 때예요. 우리 대학 때 기억해봐요. 대학교 그러네. 1학년 때. 일부러 막 애들 담배 배우고 막 그러잖아. 형이라고 부르잖아, 형. 난 그거 형이라고 너무 싫었어. 그러고. 왜 형이라고 불러? 야, 씨발 내가 왜 네 형이야. 어색하게. 형이라 하면 잘래? 막 진짜 어색했어. 나도. 일부러 담배 피고 괜히 피지도 않는 담배 불고 있고 그랬었죠. 겉담배, 겉담배. 예. 그때요. 90년대 초반에. 페미니즘. 오랜만에 들어보네.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안 쓰는 것 같아. 촌스럽게, 촌스럽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지금 다 소개한 건가, 메일? 네, 예. 매일 이 정도로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지금 32분 나 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왠지 좀 길다 해서. 하지만 뭐 전이가 긴 건 나쁜 건 아니죠. 예. 포어플레이라고 하죠. 이 공간에서 3분 이상 아니, 근데- 들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근데 없구나. 이런 게 있어요. 어.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최대 약점이 뭐냐면,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욕이에요. 나처럼 욕을 위협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같은 욕을 해도 굉장히 같은 욕을 해도 진심이 정말 담겨 있는 기분이 것처럼. 상하게, 기분이 상하고 위협적으로 사실 우리 네이버 이승훈 PD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욕, 아이 새끼야 정도만 해도 깜짝 놀라죠? 듣는 사람이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정말. 근데 내가 욕을 못하는 거는 마치 복서가 왼쪽 팔을 등에다가 묶고 싸우는 격이야. 내가 욕만 할 수 있었어도 우리 팟캐스트가 훨씬 더 순위가 높았을 그래, 수도 있지 맞아, 않은가. 맞아. 보면 야. 사실은 저나 김은정 PD는 가끔 욕설을 하는데 음. 또 이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가 이승훈 PD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욕을 하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긴 해요. 근데 이승훈 PD의 그 욕설은 정말 근데 그 비유로는 난 모자라다고 봐. 나는 정말 야구인데 타자야. 근데 방망이를 못 갖고 들어가. 손으로 쳐야 돼. 졸라 아파. 아우. 주먹냐고. 아니 방망이가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긴 합니다만 그걸로 공을 치기 조금 어렵죠. 그 방망이로 공을 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승훈 PD가 봅니다. 방망이만 들고 나오면 거의 한 8할에서 9할 치는 한 40홈런에 진짜 욕을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진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면 욕을 필요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딱 사용들 하시거든. 그러지. 우리가 그때 욕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한 회당 한 번 욕할 수 있게. 아니야. 이승훈 PD. 안 할 거야. 그냥. 또 근데 이승훈 이미지가 PD가 근데 되더라고요. 또 한번 욕하면은 충격이 만만치 않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청 형성되어 있는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하여튼간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 전하면서. 이승훈 PD 욕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술 먹으면 여자도 때리겠구나. 딱 그런 사람이 할 법한 욕이야. 딱 그 느낌이야. 하여튼 오늘 방송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방송 오늘 영화 스카이폴 007 스카이폴 007 23편이죠. 007 23편 스카이폴 들어가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이제 PD님. 네. 자, 역시 007이 나옵니다. 007이 나오는데 초반 인트로에서 저 프롤로그 장면에서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요원들의 리스트, 그리고 얼굴, 이름 이런 것들이 위치 같은 게 이제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리스트가 말하자면 악의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퍼지게 되면 그 요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있는 조직까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빼앗으려고 이제 격투하는 장면으로 이제 쫓기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 결국 그 리스트를 찾지 못한 채 큰 부상을 입고
총상 2방을 입고 가슴에 한 방 또 한 방 정확히 안 나오는데 총상 2방을 입고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바닷가에 이제 실려 내려갔다가 한 예쁜 여자가 구해줘가지고 그 여자랑 거의 동거하는 강 것처럼 아니에요? 나오는데 바다야 그게?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오는데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본부로 007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M의 새로운 지령입니다. 그 리스트가 역시 그때까지도 정확히 그 시간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흘렀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시간까지도 그 리스트를 본부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부라고 하는 것은 MI6죠. 네. 거기서 이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푹 쉬고 돌아온 007에게 다시 그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 M 외에 다른 그 고위층에서는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지 말고 다른 식으로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M은 마지막 신뢰를 그에게 주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이 얘기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말하자면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쫓는 내용이에요. 모든 007 영화와 다른 첩보물이 그렇듯이 쫓습니다. 쫓는데 이제 밝혀지는 얘기는 그 전에 이제 그 007처럼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요원이었던 그것도 한참 잘 나가는 빠른 브릴런트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브릴런트한 요원이 배반하고 자기 개인적인 조직을 키워서 범죄 조직을 만들고 M과 MI6에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그 악의 조직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면전을 하면서 영화 끝이 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졸라 긴 영화인데요. 3시간 될 것. 실제로 영화 길어요. 2시간 40분 정도 되는 거 같죠? 145분 정도 됩니다. 실제로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김은중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오프닝 시퀀스 좋지 않아요? 오프닝은 대박이야. 저 오프닝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 노래 아델 노래하고 합쳐져가지고 혹시 봤어요? 아델 노래가 다 나와요. 전부터 쑥 나와요. 그냥 아델 노래가. 그러니까 아델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1세기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디바이면서 거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인적인 불행한 과거가 여러 가지 있고. 있는 애. 첫 앨범이 제목이 19예요. 19살 때 만들어서 19고 두 번째 앨범이 21이에요. 21살 때 만들어서 21이에요. 19살, 21살 때 만든 앨범이 그 정도 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지금 김은정 PD 얘기한 것처럼 초반부에 아델 노래가 뮤직비디오처럼 나옵니다. 너무 좋아. 끝내주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오프닝 시퀀스 너무 좋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 이따 나중에 별점을 주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나 반 개 정도는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왜냐면 그 비트박스라고 있어요. VEAT라고 해가지고 비트박스 말고. 예, 바이브레이션하고 비트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사용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등하고 울리는 거. 예. 엉덩이 쪽에 그 우리 나도승우님이 지적하신 에이널 스핑터 예. 그쪽이 울릴 수 있는 괄약근. 관략근이 울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괄약근. 예. 스피커가 양쪽에 장착이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CGV에 있어요. 약간 어디 CGV에? 여기 목동에도 있어요. 목동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봤는데 얼마 비싸요? 가격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억에. 좋네. 예.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그걸 봤더니 액션 영화다 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빵 부딪힐 때, 기차가 빵 부딪힐 때 이럴 때마다 관략근을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스피커가 말하자면. 안마네요? 아니 너무 그 쾌감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치 치 뭐. 오는 거 아니야? 치질 아주 깨끗합니다. 예, 건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관약근 쪽에 재밌었어요. 자극받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 사람 참 거기까지 가진 맙시다.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와 흑인에게 간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 참 어쨌든 그걸로 봐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140분 정도 길잖아요. 저는 이 영화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마지막 후반부 그 스코틀랜드의 그 어떤 대고택에서 마치 그 황야의 무법자에서 말하자면 그 황야에서 있는 집 한 채에 있는 그런 오케이 목장에서 결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시퀀스가 저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조차도 저는 보기가 그 스코틀랜드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조차도 이거는 약점일 수는 있는데 나는 좋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전반적으로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반대예요. 전 처음만 똑같아. 처음엔 프롤로그 보고 이거 최소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내가 봐왔던 007 중에 제일 낫다 싶었어요. 가면서 그 정도는 아니구나. 점점 가면서 이거 자칫하다가 최근 나온 007 중에 제일 졸작이겠는데 생각하다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본 레거시 보면서 느꼈던 그런 실망감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앞부분 전반부는 거의 100점.
후반부 가면서 액션이 이게 소규모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장르들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액션이 작으면 용서받기 힘든 영화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총질하려고 보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시가 파괴되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기발한 그런 대규모 스케일이 나오긴 해요. 기차가 떨어진다든가. 근데 거기도 그 OET가 하필은 또 거기 있어가지고 그 떨어질 때 보셨어요, 기차? 아니요, 못 봤어요. 지하철이 떨어지는데 그 앞 시퀀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지하철은 러시아어기 때문에 사람으로 빽빽하다고 런던 인구의 반이 지하철에 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 떨어지는 맞아. 기차에 사람이 한 명도 안 타고 있어요. 사람이 안 타고 있었나? 한 명도 안 타고 있어요. 기관사만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까지 그리기가 네, 그리기가 좀 힘들었나 보다. 아니 어려웠었는데 그거 CG 아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진짜? 레알이야? 나는 CG 레알 아니었던 CG 것 아니고 같은데. 레알인데 그러니까 레알이라서 못 태웠던 것 못 같은데. 태웠던 거예요. 와우. 안전무대 때문에 어. 빈 지하철이 떨어져요.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빈 네, 지하철에.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오게티라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지하철 거기 떨어진데 스턴트맨을 거기다가 100명씩 태워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액션의 스케일 상에서 쾌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스케일 자체를 기대하고 봐야 되는 영화거든요. 사실 007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하고 굉장히 달라요. 전 너무 어떻게 좋았어요. 달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 프랙탈이란 말을 혹시 아세요? 프랙탈. 프랙탈. 그러니까 임의의 한 부분이 전체와 닮아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뭐 이런 원자의 모양이 우리가 사는 은하의 모양하고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태양계. 예. 어디서 한 부분을 뽑아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전체의 부분하고 닮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프랙탈식으로 영화 시나리오가 돼 있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임의의 한 부분을 뽑아서 봐도 그 전체하고 이어지고 심지어 전체가 그 전체를 넘어서는 현실하고도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07의 모습이라든지 M의 모습, 그리고 MI6의 모습, 첩보원들의 모습, 007이란 영화가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걸 상징하냐면 오래된 것들을 상징해요. 오래돼서 맞아요. 사라져가는 그런 상징성은 것들, 있어요. 사라져가는 것들인데 그게 부분을 뽑아서 보나 전체를 뽑아서 보나 오래됐지만 오래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필요한 그런 거가 말하자면 이 영화를 꿰뚫는 주제거든요. 근데 007이 이제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들어가지고 턱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총도 제대로 못 쏘는 총도 안 맞아. 폐물이 됐지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M도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필요하고, MI6란 기관도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져서 여전히 필요 없는데 필요하고, 거기 나오는 심지어 소품 하나하나도 그래요. 예를 들면 거기에 범선 그림이 나와요. 범선도 이제는 뭐 말하자면 사라진 건데 여전히 필요하고, 그런 그 부분 하나하나, 그게 사실은 007이라는 영화하고도 맞대요. 007이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것조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예를 들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는, 파운드화도 예전 같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아직도 영국은 여전히 권위가 있고 필요한 나라고, 이런 식으로 부분들의 집합이 전체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점에서 시나리오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감독이 정말 저는 과찬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이 과찬, 진짜. 말하자면은 감독이 샘 맨더스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아메리칸 뷰티의 감독. 그렇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액션 시리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감독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드라마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했던 감독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 해석은 맞는 해석이에요. 거기에 보면 클릭 하나로 회사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니들이 활약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영화 중간중간에 답변해주는 이 모든 방식이 프랙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프랙탈 구조로. 그런 구조가 되게 새로워서 좋았어요. 신선했다.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그 구조의 그 완결성과 그 다음에 그 테마에 있어서의 그 상징성을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점이 되게 거슬렸어요, 저는. 왜냐하면 조금 덜 보여줘서 충분히 이승훈 PD처럼 감동하고 깨달았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장과가 청문회죠. 네. 그 프로시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갑자기 모두 발언에 시를 자기 읽죠. 그 로테인슨경 우리 네. 그 영국가에서 배우는 시인데 유명하신데 율리시즈니까 뭐 유명할 예. 수밖에 없죠.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명성은 전과 같지 않고 우리 이제 쇠약하고 늙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we are what we are다. 여기 나오는데 그 시를
빼도 이 영화가 다 그 시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로리스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왜 굳이 이걸 나레이션이 과했고 폭력적이라고 난폭한 나레이션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시 인용한 거 보면서 저는 약간 간지러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007 시리즈가 계속되길 바라는 이 007 팬의 느낌 같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리즈에 열광하고 또 어떤 경애를 바치는 마음 또 50주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곳곳에 보이는 그런 상징성 그리고 You are too old, 뭐 old도 이 old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30% 내지 40%는 뺐어야 돼요.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근데 과했다. 역시 이재익 PD가 영문과 출신이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 우리가 그때 뭐 돈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했다. 너무 철골 구조가 너무 강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오히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뭐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재익 PD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외국인 관객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계속 거기서 그런 대사들 들리는 게 아 역시 영문과 메타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저는 그걸 오히려 다르게 느낀 게 그러니까 그렇게 시리즈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007에 대한 필요성, 첩보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식으로 부분을 전체로 이루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데 그게 저는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의 맛을 볼 때는 촌스럽게 느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외국인이라서 영문과를 나오지 않아서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게 들려요. 여자를 때리지 않지만 여자를 때릴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촌스럽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좋았거든요. 실현이 없는 부분은 약간 자기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청문회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청문회가 아니에요. 뭐냐면 청문회는 영어로 또 영어 내가 영어를 한번 해봐. 어떻게 들리나?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히어링이라고 안 나와요. 인콰이어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히어링이란 거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냥 어떤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자리거든요. 근데 인콰이어리는 그게 아니라 범죄 사실이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소명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소명.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억울해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M쯤 되니까 이 동안 주지덴치 지구 최고 동안 주지덴치쯤 되니까 딱 시를 멋지게 읊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과해. 그럼 시만 읊든가. 계속 뭐 온갖 부분 심지어 막 그 섹스씬 직전에도 뭐 어떻게 보이냐 그 올드 독처럼 보인다고 하질 않나. 뭐 올드란 단어 찾아보면 한 100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50번만 나왔으면 스코틀랜드 좋았을 거기에 텐데. 이제 고 성에서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죠. 나중에 이제 총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칼을 딱 주면서 옛날 그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칼을 나중에 말하자면 그게 등장할 때 이미 그게 등장할 때 얘는 이거에 의해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은 M의 죽음을 암시하듯이 제목이 M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듯이 그 칼이 등장할 때 이미 하비에르 바르뎀은 칼 맞아 죽겠구나가 되는 거죠. 저보고 만약 그 시나리오를 각색하라고 의뢰가 들어왔으면 안 들어오겠지만 들어온다면 저는 왔어 들어왔어. 그러면 쫙 이제 컴퓨터 문서를 열고 찾기로 올드를 찾을 거예요. 올드를 찾아서 나와 있는 올드 중에 30%는 걷어낼 것 같아요. 올드란 단어가 들어가는 30% 정도는 걷어낼 것 같아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돈 받겠죠. 살짝 줄도 바꾸고 글자 좀 조금 다듬어 보고 자간과 행간 바꾸고 우명체로도 좀 코피 좀 해보고 흘렸다면서 이제 코에다가 휴지 꽂고서 막 아우 너무 힘들다면서 한 5천 정도를 슬쩍 넣어보고 이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아까 범선 얘기 나왔을 때 사실은 저는 되게 쾌감 있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까 그 오케이 목장 결투 같은 그 고성 전투에서 그 에스티 마틴 그 자동차에서 따발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다다다다 갈기는데 너무 그 옛날 향수와 내가 80년대 90년대 주말의 극장에서 봤던 007 시리즈들도 로저 부어 시절 막 떠오르면서 나는 그때 막 솔직히 그때 막 박수 치고 싶었어. 와! 막 이러고 싶었어. 진짜 드디어 나왔다. 너무 쾌감이 느껴져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선언한 장면이 있잖아요. 취미가 뭐야? 레저렉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게 부활된다는 그러니까 옛 것이지만 이게 낡아 빠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영화인 거죠. 옛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옛 것이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게 007이 됐건 첩보원이 됐건 MI6가 됐건 아니면 007 영화 시리즈가 됐건 심지어 나아가서는 영국이 됐건 간에 그거를 부분과 전체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그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뭐 시리즈 다 그렇고, 뭐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그런 시리즈물은 그 시리즈물에 대한 충성도의 크기가 영화 보는 재미에 비례해요. 그 시리즈를 좋아하면 되게 재밌게. 근데 어릴 때 공주 시리즈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어. 저는. 로저 무어 때 거 되게 재밌게 봤어. 어릴 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난 않았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 나는 사실은 아까 그 쾌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재밌진 않았어. 뭐냐면은 내가 막 기억하고 있는 그 주말의 명화 나오는 007에서는 막 그 괴물 악당들 있잖아요. 뭐 조스라고 그래가지고 키 막 2m 넘는 사람들 이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레이커에 나오는 뭐 해가지고 이빨이 위에 자석이 꽝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맞아. 근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은 재미있고 볼거리는 있는데 약간 우레메스러운 느낌. 지난번에 그 정계서 감독이 얘기했던 약간 이거 좀 약간 시리즈가 이제는 퇴행됐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때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약간은 재미없다는 느낌을 들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현대에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니엘 크레이가 나오는 작품들부터가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카지노 로얄부터가 진짜로 뭔가 담겨 있는 영화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히트친 말하자면 그냥 뭐 철학이 없는 영화라면 진짜 좀 뭐 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브루스 피어낸 시절엔 사실은 그건 빼버리고 싶어요. 피어스 브루스는 피어스 브루스다. 시절 영화 빼버리고 싶어요. 그냥 공부 시리즈에서. 아니 사실은 그게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티모시 달튼의 라이센스 투키를 안 보셨죠? 봤어요, 저 그거. 그걸 봤는데도 그걸 빼고 싶다 그러나? 아니 그 즈음 시절. 그 즈음. 그건 다 빼야지. 로저 무어 때까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로저 무어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사실 다이널 크레이그 영화가 괜찮았어요. 그 전거들은 괜찮았는데 그때 한 기간이 얼마나 되지? 한 10년? 15년? 그 정도 거 진짜 별로. 그러니까 89년도에 라이센스 투키를 개봉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이승우 PD가 얘기한 지적이 정확히 맞아요. 우려먹은 그냥 그 시리즈 명성에만 기댔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아까 제가 규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규모가 이제 그 제작비 대비 어떤 그 액션씬 크기의 규모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큐가 무기 전달할 때 조그마한 손에서 작은 권총 9mm 권총 하나랑 겨우 이거야? 라디오 이런 주자니까 딴 거 필요 없잖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필요 있거든요. 그걸 보려고 영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 007 시리즈 열광했던 거 딱 두 가지였어요. 차와 여자. 지금도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게 차와 여자예요. 저는. 근데 어린 시절에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차와 여자를 좋아해서 그때 본드카가 나오면 그때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속 비디오로 돌려서 보고 난 나중에 그 차를 꼭 타야겠다 생각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 로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내가 왜 이재익 PD가 이번 작품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줄 알겠어. 이번 작품이 역대 최고로 본드걸이 약했던 작품. 본드걸도 약하고 차도 약해. 차도 그 차는 에스틴 마틴 60년대 그렇지. 거 하나 나오고 옛날 거를 이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옛날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본드걸이 차 번호도 그대로예요. BMT 216A라고 그 처음에 그러니까 007의 첫 시리즈였던 007 닥터 넘버 그 닥터노 하도 많잖아. 기억도 안 나. 살인 번호. 내가 뭐 봤는지도 번호. 모르겠다 네. 진짜. 그거에 나왔던 BMT 216A가 아까 그동안 차가 바뀌었는데 에스턴 마틴 DB5 이거가 이제 다시 등장했다. 부활한 그 거예요. 레저렉션하고 관련된 건데 그런 의미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본드걸과 그 신무기 그런 걸 기대한 사람들은 재미없죠. 근데 저같이 재미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재밌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지점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 Storm's Coming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머니펜이 나오는 장면. 이거 누가 봐도 다크나이트 라이즈 따라한 거거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따라한 거니까 007이 왜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영국 국기 펄럭펄럭 나부끼고 쫙 이렇게 있는 장면. 이것도 다크나이트 따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뭐니 우리 감독. 누구? 샘 앤더스? 아니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감독. 놀란?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깜짝 놀란 형이 자기가 007 시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다크나이트를 그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샘 맨더스 감독이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샘 맨더스 감독 영화하고 이제 겹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메리칸 뷰티 이런 영화들은 현실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뤄요. 되게 날것이죠. 다큐멘터리처럼. 현실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루는데 반해서 다크나이트는 현실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없는 가상현실의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의 부조리함과 이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샘 맨더스 감독의 멘트가 이런 겁니다. 성취 특히 두 번째 영화 다크나이트가 이룬 성취는 독보적인 것이다. 모두에게 있어 게임을 바꾼 변화의 주체였다.
논란은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대작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크나이트에서 그랬듯이 설령 그 배경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사실에서 나는 자신감을 얻어 이 영화를 다크나이트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의 그 가지고 있었던 미덕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덕은 007이 가지고 있던 미덕하고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잖아요. 그 미덕과 007의 미덕을 저는 잘 결합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거에 근거로는 저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초반에 액션 장면이 괜찮아요. 그 오토바이 갖고 초반엔 대박이지. 오토바이 갖고 옥석 막 쫙쫙 달 때 꿈찔움찔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포크레인 막 치고 치고 거기서 딱 떨어지자마자 이 007의 클리셰처럼 쫙 이거 그 버튼 고치고 아 그럴 때 관략근이 오싹오싹했어 진짜. 나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장면이 멋있었나? 예고편에도 컵스 버튼 이렇게 잠그는 장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씬이 그게 멋있었나 전통적인 007 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시. 내가 그런 걸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찍지 않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007 영화에 기대해야 되는 걸 기대할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전통적인 배트맨에 기대하지 않는 걸 다크나이트에 기대했듯이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밌게 보려면. 네, 그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바라봐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나는 007이라는 시리즈는 항상 A급 영화이고 A급 영화에 합당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B급 영화의 형성가 엄청 세거든요. 그 장면과 장면들 막 맨날 그 나일론 같은 옷 입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막 이 막 천장에 달라붙고 이런 장면들. 그다음 누가 봐도 되게 조악한 그런 효과도 되게 자신 있게 써요. 007 옛날 영화들 보면 그 시절에 기술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절에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CF 그게 많거든요. 특수 효과가. 근데 이번 영화는 007 시리즈라기 보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의미적이고 상징적이고 영화가 빵빵하다는 거죠. 나 저 약간 인터뷰가 호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호세가 인터뷰가 없어. 저걸 보여주는 것 같아. 사실 샘 안타까웠어요. 맨데스는 진짜 그 리얼리즘 영화 쪽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이뤘잖아요. 어쩌면 전향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전향 보고서 같은 느낌이 선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리고 또 플러스 그 카지노 로얄부터 시작된 다니엘 크레이그의 그 이 007 영화 3편이 사실은 007 영화의 프리퀄이다. 007 시리즈의 프리퀄이다라는 선언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007이 이제 머니 페니가 딱 탄생하면서 원래는 그 건배럴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총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발견되면 쏘잖아요. 피가 쫙 흘러내는 이게 사실은 007 영화에 처음에 늘 등장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끝에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프리퀄이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007의 프리퀄입니다. 머니페니하고 그 새로운 남자 말로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007이 시작하는 거다. 여기까지 프리퀄이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돌고 도는 순환 구조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볼 2호선처럼. 수도 있죠. 2호선처럼. 아 근데 난 안타까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난 본드걸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그건 개 취약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처럼 이 007이라는 시리즈에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본드카, 본드걸, 그다음에 본드의 신무기들 이거 세 개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니까. 나 근데 그 여자가 본드걸일 줄은 몰랐어. 그렇게 빨리 죽나? 진짜 나도 깜짝 놀라 죽을 때. 또 하나는 첫 씬에 그 등장하는 자동차가 아우디 A5예요. 5. 네. 보통 아우디 시리즈가 이제 세단 A4, 네. 6, 8 이렇게 가거든요. 같은 급 이제 4가 이제 그 벤츠 C 클래스랑 그 BMW 3 시리즈고 5가 이제 E 클래스, 6 이렇게 나가는데 A5는 뭐냐면 4 세단 A4를 문짝 2개짜리 쿠페로 만든 차예요. 스포츠카 같은 거죠, 말하자면. TT 같은 개념에. TT보단 TT는 이제 스포츠카인데 하여튼 아우디 그 A5는 쿠페형 세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차가 초반에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좋은 차지만 잘 만든 차지만 우리가 흔히 007에서 등장하는 그런 차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탈 수 있는 차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니 누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 야 이 사람아. 이 사람 너가 외제차 탄다. 야 이 사람아 지금 월급을 누가 월급쟁이가 참고로 A5를 저희 파니?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익 PD 차는 지금 BMW죠? 예, 5를 타고 있는데 BMW 5를 타고 김은종 PD 차는 뭐예요? 전 차 없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전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 제 정치색이 취향이 지금 뚜벅이에요. 그렇구나. 차 있지 않아요? 김은종 PD 없어요? 정치적 취향이 버스 타고 다녀요. 그렇구나. 네, 저는- 지하철 타고. 저는 면허가 없어요. 살인 면허를 줄게 너에게. 너에게 라이센스 키를 줄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부터 죽이자 일단 너부터 죽이고 에이, 시작하자. 첫 아니, 장면에서부터 누가 이 사람아 A5 아까 말한 그런 월급쟁이가 선언이었던 타고 것 같기도 다니는 해요. 아니 근데 아. 자동차 장면도 사실은 저 아까 제가 얘기한 프랙탈과 관련이 있는데 자동차 장면도 이런 거 혹시 느끼셨는데
아우디는 007 쪽이 탄 차가 아니에요. 007 쪽이 탄 차는 딱 한 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국 차입니다. 맞아요. 제규어부터 시작해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제규어, 에스틴 마틴 뭐 맞아요. 전부 영국 차예요. 딱 그래. 한 번. 아우디만 녹이. 상하이에서 타는 차만 영국 차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이 사람이 되게 디테일 되게 강한 게 야 심지어 그 여자를 죽이는데 그 술잔을 올렸는데 그 술조차도 맥켈란이라는 맞아요, 그렇지.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 제일 좋은 말하자면 싱글 몰트 위스키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45년짜리였나 그게? 50년대 와, 말도 안 되는 맛있겠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국스러운 것들을 곳곳에 배치를 그래서 해놓습니다. 엄청, 자동차조차도. 이 영국의 50주년의 007과 영국에 바치는 말하자면 헌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맥켈란 50주년 장면은 007 50주년에 대한 말하자면 오마주예요. 그쵸, 그쵸.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007이 처음 시작된 연도에 나온 맥켈란인 거죠. 야 이게 어떤 맥켈란인 줄 아니? 음. 맥켈란 자체도 좋은 술인데 이거 50년대인 거야. 그렇게 마시고 싶게 만들어요 자꾸. 근데 그 술은 이 너무 사람. 맛있잖아. 맥켈란은. 마시고 역시 아. 위스키는 싱글 몰트야. 블렌드 위스키 먹으면서 맛있다는 것들 다 죽어야 돼. 맥켈란 너무 맛있지 아, 근데 않아요? 그렇게 마시고 싶지. 우리 그래요. 저 2차 번개 때는 그럼 양주로? 아니 양주도 한 병은 까는 것으로 싱글 몰트로. 그래. 아니 한번- 근데 바람산에는 양주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몰래 가져가서 먹지 뭐. 아니 아, 허락 그럴까? 받고 미리 얘기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않을까? 우리가 저 코키지 주면 되지. 그러니까 3만 아니 원 왜냐면 정도면 맥켈란 이런 건 없잖아. 한 3만 원 주면 돼. 지금 번개는 한 3만 원 얘기까지 나왔어. 11월 말일경에 예정 중이니까 11월 말이 아니고 11월 중순에서 하여튼 11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예정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2차 번개 곧 나갑니다. 근데 아니, 이게 번개야 근데? 이거 예고하는 게 번개야? 어느 번개- 날 문득 해야 번개지 이 사람아? 사람 우리는 천둥이야. 어디서 번개야 천둥한테. 아니 우리 번개도 예고하는 번개, 예고된 번개. 예번. 어느 날 번개가 칩니다. 아니 제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Storm is coming. 제 친구 중에 저희 네. 거 열심히 듣는 친구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문자 왔어요. 나 번개에 꼭 당첨시켜줘야 돼.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PD한테 와이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올 사람 없다고. 지난번에도 사람이 모자랐다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달이라고 하죠 미달. 하여튼 근데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지하철에 사람을 안 실었을까?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 이것 봐, 당신은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인 거야. 거기 그려놓기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러시아어 지하철이 그 장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 처음에 한 양이 사실 떨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됐고 음. 그때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했었어야지. 굳이 거기다 런던 인구의 절반이 지하철에 있습니다 할 필요가 그 대사가 꼭 필요한 대사는 아니거든. 처음에 이제 그 뻥 터지잖아요. 뻥 터지고 구멍이 크게 뚫리고 지하철이 떨어져요. 기관 차량이 떨어져요. 기관사가 타는 기관사가 보여요. 그래서 오, 대사 진짜 액션 좋다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승객도 없는 차량이 그래요. 하나, 둘, 셋, 6개인가 7개가 떨어지거든요. 제가 세봤어요. 근데 한 명도 안 타고 있어요. 이제 PD님 이렇게 합시다. 저기 방금 차 지나가고 온 차들은 비어 있어요. 알겠다. 회차다. 회차. 지금 흰도림역에서 빨리 샌맨더스한테 문자 보내 회차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자가 물어본다면 회차라고 마무리해줍시다. 대답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근데 나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약간 회차.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구파발 말하자면 거기가 구파발인 거야. 아니 아무도 없어. 왜 다 또 내리고. 상하인 거야? 나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엊그제 본 영화 뭐지 우리? 루퍼. 루퍼 보고서 이게 약간 돈을 이게 쳐드리는 시 홍보비에 있나?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보면서 나는 확신했어. 이거 상하이 시 홍보비로 뭘 하나 봐. 제작비를 되나 봐. 영화 제작비. 저는 그게 두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고 약간 기분이 생각하는데 나쁘더라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 시에서 상하이에서 영화 옛날에 왜 우리 부산에서 영화 찍는다 부산에서 그러면 편의 잘 봐주잖아. 편의 봐줬잖아. 도로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편의를 봐주는 거야. 헐리우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3도 말도 안 되는 그 있잖아요. 건물 이쪽 건물 저쪽 건물로 뛰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상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에서 편의를 봐주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왔듯이 미래의 그 암울한 도시라든지 이런 그런 지금 현재 라이징하고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표현하기에 지금 상하이만한 상징성을 가진 도시가 없거든요. 상하이만큼 없어요. 상하이만큼 그 과거와 현재가 결합돼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합돼 있으며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되게 휩쓸려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없거든요. 이런 상징성에서 볼 때 상하이만한 도시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건물들도 또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가보면 동방명주라고 하는 북경 상하이 이런 데 가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커서 일단
규모가 서울도 크다 그러는데 정말 아니, 거대. 국경 상하이 다 가보셨어요? 그럼요. 아니 저 중국가 나오면 저도 못 가봤는데 중국 땅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죄송한데 저 아직 미국에 못 가봤습니다. 영문과 출신 캐나다를 4번 갔었는데 미국을 안 가봤어요. 미국 비자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니,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기분 공부 좀 해, 나빴어. 공부하지 그랬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첫걸음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중문과가 그렇게 라이징하던 과가 아니었는데 그럼 이 사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 사람은? 우리 때는 영문과가 최고였잖아. 그건 그랬죠. 에이 이 사람 지금도 그렇지. 지금. 에이 이 사람 참. 아 지금 영문과 족밥 아니야? 어서 족밥이야. 당신 족수는 얼마나 하길래? 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야. 그 정도는 욕이 제 욕 알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돈을 좀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은. 아, 아까 너무 그런 얘기하는 많이 게 찍어. 근거가 있어. 그 저 시에서 촬영할 때 특혜를 주고 이러지 않을까? 한번 저 김은종 PD가 상하이시로 전화 걸어서 웨이 해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물론 상해나 북경 같은 데가 엄청 거대하고 삐까뻔쩍하긴 한데 그런 도시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상징성이. 뭐 상징성도 그렇긴 하지. 하긴 돈 자체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 부산처럼 어떤 도로를 막아준다든지 건물을 뭐 비워준다든지 이런 편의는 확실히 주는 것 확실히 같아. 봐주죠. 아 확실히 근데 그 봐주죠. 도시 야경에다 신이 멋지지 않았어? 되게 멋있어. 난 좋게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 난 좋게 어. 봤는데. 아 좋아요. 그리고 그 상하이가 또 랜드마크가 확실하게 그 동방명주, 둥팡명주라고 하는 랜드마크 확실히 있잖아요. 딱 그래서 잡아주니까. 뭐가 랜드마크야? 그 이렇게 위에 가오리? 동그라미 있는 아, 저 해파리? 해파리가 뭐죠? 해파리 막 이 그림 아니 막 그거 말고 아니, 저기 그게 왜 아니라 그 건물 말고 건물 중에 전경 나온 거 보면 어. 그 있어요. 방송 타워요. 우리나라 남산 타워 있듯이 방송 타워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위에 갑자기 동그란 원이 있는 타워가 하나가 있어요. 야경 찍을 때 보면 보여. 어. 그 그게 장면에서 보면 동방 보여. 타워야? 그러니까 동방명주, 동방명주? 동팡명주.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상하이 나올 때마다. 동쪽 지역의 밝은 구슬이라는 근데 뜻이죠. 볼 때는 이 아저씨 혼자 못 봤어. 그거. 아니 상하이를 보는데 그 동방명주를 못 볼 때고 어떤 영화든 동방명주가 꼭 나오거든요. 1년 다니다 자퇴한 걸로 합시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에 1년 정도 다니다가 자퇴한 걸로 합시다. 이거는 도저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사람 수습이 안 돼. 학력살이야. 야 이 사람들아. 김진요 한번 결성합니다. 김은종 PD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춥다. 듣고 갑시다. 아, 춥다. 야, 듣고 가겠습니다.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튼다 나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구멍나서 It's so cold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I'm cold as ice 네 들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타블로가 노래 참 잘 만들어. 아유, 김진요 청취자분들이 결성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넘어가 주세요. 하여튼간에 그 동방명주라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가 흔치 않아요. 홍콩이나 아니면은 저 싱가포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 말레이시아도 그 이렇게 양쪽에 쌍둥이처럼 서 있는 그 건물 때문에 네, 여러 번 네. 영화가 됐었죠. 콜라룸푸르 뭐죠? 그게 뭐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뉴욕 자유여신상 빡 나오면 뉴욕인지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동양 도시 중에 그런 게 있을 만한 도시는 지금 현재 상하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63빌딩 나온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겠지. 어. 동경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네. 이미 63빌딩보다는 저기 타워 팰리스가 더 높습니다 이미. 뭐 그건 여기 목동에 뭐죠? 목동이 2등, 하이페리온이 2등이에요. 하이페리온. 높이로만 치면 타워 팰리스가 제일 높고 그래. 3차가 그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저 여의도에 짓고 있는 건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건데 랜드마크도 확실하고 상징성도 있고 지금 라이징하고 있다는 그리고 미래 도시 같은 느낌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가난한 거와 부자가 공존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돈도 되는 것 같고 웨이 한번 해보니까 야 이 사람아 넘어가자고 이 사람아 지금 어디까지 첫걸음해야 돼? 아 그 악역은 어떻게 봤어요? 하베르 바이든. 저는 하비에르 바르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연기는 뭐 진짜 안 너무 좋아요? 난 뭐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작년에 비우티풀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너무 인상적인 악역을 했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화 좀 좋아한다 그러면 하비에르 바르담을 다 좋아해.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반감 나지.
솔직히 다들 말해서 뭐 좋아하니까. 연기 잘하는 것도 알겠고 다 어. 좋은데 약간 이게 블러핑된 이렇게 좀 과장된 느낌이 약간 있지. 저는 근데 그 느낌보다 이번 영화에서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이걸 맡으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와. 그러면은 얼굴 크기 차이가 너무 나. 어? 그래갖고 얼굴 크기 차이. 이 다니엘 크레이그랑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얼굴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 얼굴 그거는 되게 커. 하베르 몰라. 바르뎀 잘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너무 캐소두야. 아 근데 되게 미친 소두야. 그러니까 뭐가 어찌 됐건 간에 하비에르 바르뎀이 얼굴 크기가 너무 크고 그게 이제 대비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영화에서 현실로 잠깐 돌아오게 되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아 쟤는 좀 연예인하기엔 무리한 얼굴 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하비에르 바르뎀은 아니 근데 이승우 PD 말하는 거 너무 싸구려틱하지 않아? 쟤는 연예인 하기에는 좀 얼굴이 이 사람아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어서 그래도 저는 술 먹을 때는 해야지. 이번에는 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럼요. 나는 그냥 이런 배우가 이런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에 나오면 이 정도 연기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저는 어벤져스에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 나왔으면 그렇게 봤어요. 나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입이 청산가리로 녹아가지고 이거를 빼내잖아. 나 그 장면은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잘 어울리죠. 얼굴 자체가 약간 좀 삐뚤어져 있고 약간 비대칭이고. 어릴 때 꼭 청산가리 잘못 먹어서 녹아버린 얼굴 약간 어릴 때 좀 이렇게 아니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너무 리얼한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아. 그거는 CG 처리잖아요. CG 완전 CG죠. 아니 근데 되게 그럴싸해 그 장면이. 완전 그럴싸해요. CG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 리얼해 그 장면이. 근데 사실 그거는 청산가리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청산가리 요만큼만 먹어도 뒤지거든요. 청산가리 그 시아나 화합물이란 게 청산가리 캡슐을 입에 먹고 입천장만 녹았으면 그건 로봇이죠 사실은. 사이보그예요 그거. 조스야 조스. 그 007 시즌에 나오는 조스야. 우리가 이제 청산가리 살인 같은 거 할 때 이 뭐 음료나 이 먹는 식제품에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거든요. 희석시켜서 떨어뜨리면 그거 죽어요. 스포이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죽어요. 네. 그러니까 청산가리란 건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시아나 화합물이 이렇게 맹독성이 없어요. 근데 계신 분들이 소방관들이실까요? 하필이면 청산가리 얘기하는데 지금 체포될 것 같은 이런 느낌. 깜짝 놀랐어. 네, 이쯤에서 자cat 한번 갑시다. 자cat. 자cat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저 머니페니와 007이죠. 뭐. 잡겠죠. 면도해주고 잡겠지. 아니 저 블라우스를 푸는데 그냥 농담식으로 하지 말아요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블라우스 한 줄 2개 풀 때 한 나온 데서 스테이 스틸 그러거든요. 그 머니페니가.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돼요 이 그러니까. 느낌이지 무슨 뭐 그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어요. 메일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 머니펜이랑 007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머니펜이가 내근직으로 돌아서서 이 다음에 007하고 통화하거나 이렇게 명령을 지시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라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대화라든지 이런 게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의견은 잔관계면은 긴장감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이거는 확실히 자지 않았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이 사람은. 근데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보기엔 그분이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잤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도 있거든요. 그럼. 자면 안 되는 관계인데 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참 이 사람 정말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지한 얼굴을 이런 독사 같은 이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제이기 형이랑 술 먹는데 제이기 형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야, 이 인간 또 나한테 또 넘기네 공을. 아이고 이 인간 정말. 아이고. 에이 그렇게 살지 마 이 인간아. 그러니까 그 긴장감에 대해서 제이기 형이 설명해 줬잖아요. 형님. 그렇구나.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잤다고 해서 꼭 긴장감이 남녀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잤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는 그러면 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12층에서 거거든요. 이재익 PD가 더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더 의심해봐야겠네요. 아니요, 더 의심해봐야 될 건 공손하게 된 남성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은 질문이네. 내가 한 가지는 옳았어. 좋은 질문이네요. 어쨌든 나는 잤다. 나는 잤어. 잤어요. 그러니까 그건 잤어.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머니페니와 007 사이의 긴장감은 자면 안 되는 사이인데 잤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지 안 잤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 아니에요. 이 둘이 앉았다면 그 이웃 사람에서 그 부녀회장과 황씨 아저씨는 손도 안 잡은 사이야. 자, 그럼 M과 킹케이드 잤을까요? M과 킹케이드 잘 시간적 여유는 되는데 시간적 여유는 돼. 시간적 여유가 되나요? 시간적 여유는 돼요. 왜냐면 거기서 말하자면은 시간적인 간격이 며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그러네. 이틀 사이에 있는 거지. 바로 그날 뭐 장총 이렇게 뭐 사냥총 점검해오고 바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동안이시면 뭐 또 혼자 고성에서 홀로 외롭게 사셨잖아요. 그러네. 뭐 이 정도면 뭐 약간 그 장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그렇다 쳐도 남자분이 제가 볼 때는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그 정도 나이에 그 자연 밝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약물도 얼마든지. 근데 아까 고성에서 고립된 채 지냈기 때문에 처방전 외국 같은 경쟁이 엄격하거든요. 야매로 뭐 이렇게 막 룸사롱 갔을 때 막 비아그라 하나씩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또 그런 스코틀랜드 그런 들판에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찾아 먹는 풀이 있어요. 그 풀 먹은 걸로.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풀이 있었다면 잔 걸로. 풀이 없었다면 자연 발견 좀 힘들 수 있다. 중세 마법사들이 그 하는 이런 만드라고라라는 혹시 약 그걸 아시나요? 듣다 처음 들어본다 진짜. 그게. 만드라고라? 만드라고라라는 게 뭐냐면요. 만드라고라? 인나그라랑 비슷한 건가요? 새우그라 뭐 이런 거야? 새우그라 인나그라랑 비슷한 뭐냐면 그 중세에 마법을 쓸 때 되게 필요했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무슨 뭐에 박쥐의 말린 구슬 뭐 이런 그러니까 말린 눈알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인데 말린 구슬? 알이 꽉 차다 보니까 아니 이승우 PD는 계속 생각이 글로 가나 봐. 알이 꽉 차다 박쥐의 보니까 말린 구슬은 뭐야? 구슬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 구슬이 웃는다. 내 구슬이 꽉 찬 웃는다. 거? 박쥐한테 꽉 찬 거? 박쥐는 포유류니까 구슬이 있어야죠. 하여튼 근데 뭐냐면 사형수들이 있는 그 교수대 밑에 네. 사형수들이 그러니까 목을 잘렸다는 길로틴 밑에 피를 뿌리게 돼 있잖아요. 그 피를 먹고 자라난 말하자면 인삼처럼 생긴 풀인데 그거를 뽑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소리를 듣는 순간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약효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먹은 걸로. 존나 어렵다. 아까 그 무슨 사연이었죠? 내가 읽은 거? 한 5줄 동안 수식돼 있는데 에게 묻습니다라고 돼 있던 만드라고라를 먹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드라고라 너무 뭐 웃기다. 스코틀랜드 근방에 자라는 만드라고라는 그러면 잔 걸로 할까요? 거기가 왜냐하면 위치가 좋아. 왜냐면 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날리는 뻐꾸기가 아저씨가 보통 뻐꾸기가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그 도망갈 때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는 폼이 타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일부러 이름 못 들으 M 이렇게 부르는데 M 부르면 되게 저 안 친근한 사이니까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면서 엠마? 엠마인가? 아이고 정말 잤다고 봅시다. 잔 걸로. 야, 난 이렇게 쉽게 잔 걸로 될 줄 몰랐네요. 아니 잤어. 또 뭐 있어? 또 뭐 있었지? 아까 그 청취자분이 그거 뭐 하나 하시지 않았나? 뭐? 이거였구나. 아까 청취자분이 하셨던 게. 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베르 바이데임이 게이예요, 아니에요? 걔 아니에요. 걔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아니 그 처음에 007한테 접근할 때 007한테 접근했을 때 이제 막 쓰다듬고 하는 게 이게 일부러 당혹하게 만들려고 엠바러스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건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애매하더라고요. 그 판정이.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화 결말을 보고 생각을 한 건데 하비에르 바르뎀 입장에서는 주디 덴치가 M이 엄마잖아요. 마음이잖아, 마음. 마음이라고 부르고 게. 또 실제로 표현을. 그러면 다니엘 크레이그 007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비에르 바르뎀 입장에서 엄마가 같은 형제인데 아무리 게이라고 해도 걔하고 잘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면 죽여버릴 거예요. 뭐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만지면서 저는 친근하다고 생각이 좀 다른 게 한다면. 전 그 장면은 전 100% 이거는 게이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앉았을 수도 있네. 뭐가? 그 지켜보던 묘한 라틴계와 동양계 혼혈같이 생긴 여자랑 하비에르 바이뎀이랑 앉았을 수도 있다고. 자기 입으로 총 맞아 죽는. 이름 뭐죠? 이름 모르겠어. 키 큰 여자. 하여튼 본드걸. 정말 본드걸. 전반부 본드걸. 존재감 없는 본드걸. 영화 전반부 본드걸과 앉았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 장면은 이거는 정말 그 게이의 모습을 한 게이가 이제 말하자면 그 남성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 악당이 여자를 이렇게 말하자면 희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보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M이랑 같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려고 하냐면은 M과 자기 머리를 한 동일선상에 놓고서 총알 하나로 같이 죽으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저는 상징하는 게 엄마에 대한 애정의 갈구죠. 애정의 갈구. 뭐 그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약간 그 느낌에서 뭔가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총알은 어떤 성기를 상징하고 이 사람은 어떤 그 청산가리로 인해서 게이가 됐다든지 남성성을 상실했다든지 뭐 그런 거의 상징은 또 아닐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전혀 안 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징징대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두 종류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얼굴인데
둘이 똑같아요. 007과 이 하비에르 바르뎀은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엄마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엄마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한 아들은 엄마한테 배신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복수를 해서 엄마랑 같이 죽으려고 그러고 둘 다 애정을 갈구한 건 똑같은데 한 아들은 엄마한테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시원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럴 때 우리들도 우리가 엄마한테 배신을 만약에 어머니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은 그러니까 M은 사실은 다른 아들 6명을 구하려고 M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 6아들을 구하기 위해 하비에르 바르뎀은 하나를 포기한 거죠.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딴 아들 내 형제들 딴 형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를 구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007 같은 경우는 그래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딴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 하나쯤 포기할 수도 있지라는 게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인 거고 하나는 이해하기 싫은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하비에르 바르뎀과 007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건 그건데 성적 정체성의 문제니까 내가 볼 때는 게이라는 생각이 한 70% 들어요. 저는. 그거는 샘 맨데스한테 그 나중에 저 회송 기차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한번 메일을 보내보죠. 우리가 저 하나 주니까 기브앤테이크라고. 이게 진짜 지난주에 전기수 감독님 나왔을 때 진짜 좋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있었어. 너무 통쾌하더라. 어. 아 너무 통쾌해. 이런 자작 같은 거는 우리끼리 한참 얘기하다가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아, 샘 맨데스 감독하고 친분 없어요 혹시 이제 PD님? 없어요. 없고. 뭐 했니 너? 세르지오 멘데스라는 사람 음악 좋아합니다. 아, 더 이상의 자잘은 없나 여기는? 뭐 없죠? 여자가 별로 안 나와요. 여자. 그래요.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합시다 이제. 제 좋았던 점 저 이제 PD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죠. M이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는 옳았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겠던데. 뭐예요? 자, M이 그 전에 계속 그 공격받는 부분이 특히 그 무슨 파인즈죠? 그 저 배우 이름 무슨 파인즈? 라이프. 그게 파인즈. 랄프 파인즈 이름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랄프 파인즈가 사실은 그 레이프 파인즈라고 나와요. 레이프 파인즈라며. 강간 파인즈. 그러니까 레이프 파인즈. 그게 왜 레이프 파인즈냐면 그게 랄프라는 그러니까 랄프라는 이름 자체가 고어래요. 고어래서 옛날 방식으로 읽으면 레이프인데 우리가 현대에 보기에는 그냥 랄프로밖에 안 보이니까 랄프라고 읽는데 본인은 나 아니다. 레이프 파인즈다. 본인은 늘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는 랄프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레이프라고 어떤 나오고. 기사에는 레이프 파인즈라고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오타 그렇습니다. 났나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가 저 레이첼 와이즈 얘기가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얘기하죠. 하여튼 그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 특히 위 상관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M이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옳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넣어야 된다. 007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하자 언퀄리파이드 된 기록들까지 다 조작을 해가지고 007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루어졌다. 내가 널 이렇게 데려온 거는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옳았다 내가라고 얘기해라. 청문회까지 불려가잖아요. 그거를 저 부연 설명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사실은 한 거잖아요. 아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걸 아들을 선택하고 아들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옳았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또 겹쳐본 게 이게 그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건 사실은 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치환시켜서 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도 저는 좀 봤습니다.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은정 PD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똑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아까 맨 처음에 이승훈 PD가 얘기했던 주제 의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아까 그 쓸데없는 게 아니고 뭐가 다 옛날 것들이 다 폐기돼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내가 맞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감독이 M의 말 입을 빌어가지고 내가 영화 잘 주제의식을- 찍었어 하고 딸딸이 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저 좋았던 점 얘기합시다. 김은정 PD부터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전 오프닝 시퀀스가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잘 찍어서 오프닝 시퀀스 너무 좋아 그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걔가 구해져 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구해져서 걔 때문에 도움 때문에 살고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 영웅들이 뻔하게 어떤 시골 있는 여자 때문에 구출되고 그 여자랑 이제 뭐
밤을 지새우고 뭐 이런 뻔한 스토리인데 그거를 너무 간결하게 그걸 그냥 뺐어. 되게 건조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한 3초 정도 되는 둘이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씬 하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너무 부딪히고 가슴 몇 번 만지고 탁탁탁 다시 안 만나. 넘어가는데 다시 안 만나. 졸라 나 차가운 놈이야. 그런 시퀀스 너무 좋아. 너무 생략된 그런 시퀀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난 전반적으로 그 스코틀랜드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런 영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찬양과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 전반적으로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고성씬이 분명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길었다. 조금만 줄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어요. 좋았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래 이샘 멘더스가 그 아메리칸 퓨 찍었을 때부터 네. 몽환적인 이 몽따주에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서 보면 장미꽃 그 쫙 떨어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자의 그 음모부터 시작해서 덮고 있는. 예술이야 그 장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야했던 장면은 아닌데 굉장히 우리들이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렇게 뭐 굳이 말하자면 반추상의 어떤 감각이 살아있는 어떤 몽환 그 몽타주 강한 사람인데 정말 여지없이 앞에 오프닝 시퀀스 잘 만들어놨어요. 특히 그 아델 뮤직비디오처럼 흘러나오는 그 뒷장면들이 처음에는 좀 뻔하다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겹쳐지고 막 데칼코메네처럼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이건 거의 장인이다 이런 방면에 있어서 생각이 들어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아쉬웠던 점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팝콘 무비 전형이라고 생각했던 말하자면 어떤 그 주제의식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메타포가 전혀 없는 약간 그 B급 정서까지 아까 제가 표현했던 묻어있는 그런 정말 퓨어한 그런 액션 영화 시리즈라고 생각했던 007의 그 상징과 의미와 은유와 이런 뭐 그런 것들 많이 담아가지고 영화가 되게 좀 이렇게 안에 뼈다귀가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던 점인데 아쉬웠던 점을 미리 말할게요. 그게 또 아쉬웠던 점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 헐리우드 장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007 시리즈의 그 외연에 기대는 그 외연에 바라는 점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본드카, 섹시한 본드걸과의 그 러브 메이킹한 장면들, 그다음 그 기상천외한 그런 무기들. 마치 우리가 그 백투더퓨처에서 그 박사 설명을 듣듯이 그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고 막 뭐 껌인데 말아가지고 던지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미션 임파서블 쪽에 완전히 양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너무 빼서 뭐 고의였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많이 실망했어요. 예. 저는 뭐 대부분 다 좋았어요. 좋았던 뭐 액션씬도 처음에 그 오토바이 액션씬 움찔움찔하고 포크레인도 좋고 주제의식도 좋고 마지막에도 저는 그게 그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그렇게 스펙터클한 게 가능한지 몰랐어요. 되게 광활하고 되게 이 배경들이 그래서 가보고 싶더라고. 거기서 주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면 딴 거는 저는 007에서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액션 장면 꼭 클 필요 없고 뭐 신무기나 자동차나 그런 거는 새롭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총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 갖고 하는 시대다. 월터 PPK 그라고 하는 총도 말하자면 지문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간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대로 안 한다 뿐이지 새롭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나름대로 괜찮은데 딱 하나는 007이 가장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그 시니컬한 유머거든요. 그런 시니컬한 유머가 말장난 없진 않은데 그게 안 살았어요. 시니컬한 유머.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지 않아. 그게 안 살아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지 않았나.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좀 이렇게 웃기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웃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병헌이 광에서 웃긴 것처럼 기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했던 얘기가 뭐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를 안 한 것 같은데 다니엘 크레이그와 그 사람의 007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아마 각종 영화 잡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뤄질 거예요. 거의 주테마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동안 했던 뭐 퀀텀 오브 솔라스라든지 뭐 퀀텀 오브 솔라스는 사실 망자가 아니에요. 저는 퀀텀 오브 솔라스가 되게 망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니엘 크레이그 난 되게 좋아요. 그가 찍은 007도 좋아해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 다니엘 크레이그는? 그 몸 같은 배우예요. 몸 같은. 그 사람 몸 봤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헐리우드 배우들의 그 과격한 몸이 아니에요.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인 꽃중년의 몸이랑 이런 것이 다 보여지는 몸인데 사실 운동 해봐서 알겠지만 벌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 살아있는 벌크들의 이 대항력 같은 몸인데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새파랗잖아요. 파란 동자가 되게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자기 매력을 잘 모르는 천진난만한 남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눈 클로즈업 장면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거기로 쭉 들어가면서 저희가 나오잖아. 네. 샘 멘데스 그 네. 저희가 나오잖아. 감독. 자기 매력이 작업. 얼마나인지 잘 모르는 그런 터프가이 같은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얼굴 검장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굴 뭐? 얼굴 검정. 이렇게 얼굴에 먼지나 아니면 이렇게 떼꾸정물 같은 게 이렇게 묻혀서 나오는 나올 씬들이 때, 몇 씬이 있단 그런 말이야. 거.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신선한 고생을 했을 때 느낌. 나는 이 저 배우처럼 그런 게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굴에 막 뭐 묻히고 나올 때 있잖아요. 막 개고생하고 막 피 흘리고 그때 너무 멋있어요. 그 얼굴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다니엘 크레이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영화가 왠지 스타일리시해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스타일리시한 배우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화면에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카메라 그냥 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다니엘 크레이그의 최대 강점. 다니엘 크레이그 나온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스타일리시한 근데 느낌을 문제는 주는 그게 거야. 한 끗 차이다. 돌프렌드 구렌 있잖아.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걔하고 거의 한 끗 차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근데 한 명은 완전히 B급 액션 영화 느낌이 나고 한 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잖아. 유니버설 솔저가 대표되는. 걔 너무 크잖아. 걔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니엘 크레이그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대가리가 워낙 작아가지고 커 보이는 거지. 아마 이승훈 PD랑 비슷할 거예요. 아니 83인가 될 거예요. 진짜? 네. 난 그 정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작지도 않아요. 딱 하여튼 보기 좋아. 몸이 난 그의 등 근육이 너무 멋있지. 보면서 빨리 가서 등 운동해야 돼 생각이 들더라고. 승모근이 아주 그냥. 저 007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랑 제일 좋아하는 007 요거 한 번만 전 짚고. 로저 무어요. 로저 무어 그리고 제일 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때 어릴 때 봤던 문레이커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007 주제가가 있어요. 이번에 아델이 불렀잖아요. 근데 매번 007 영화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핫하거나 가장 어떤 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불렀어요. 듀란 아하. 듀란이 뷰티 워킬 불렀어요. 아하가 리빙 데일라이트 불렀고 그 다음에 건센 로지즈가 뭐 불렀냐면 리벤 렛다이. 건센 로지가 아니라 폴 맥카트니가 리벤 렛다이 불렀는데 그 건센 로지가 리메이크했죠.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아델 불렀는데 그 아델의 주제곡도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골드나이 티나 터너 부른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주제가 아델이 부른 걸 뮤직비디오처럼 앞에 쫙 까는데 지금 본지 며칠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정도 히트를 할지 되게 그 좋아요, 노래. 관심사야. 노래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때 노래들 다 인기 얻었거든요. 뷰티 워킬 뭐 리빙 데일라이트 다 좋았어. 김은정 PD님은 어느 시리즈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조스 막 이렇게 위에 저기 자석 올라가는 거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어릴 때 너무 인상적이지. 나도 기억나. 난 정말 근데 그런 장면들은 안 잊혀져.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빨이 그냥 뽑히고 몸이 떨어지지. 사실 그렇잖아. 이빨이 뭐 이렇게 튼튼하다고 이빨 하나 뽑히고 말겠지. 아니 그런 식이면 그 이빨은 뽑히질 않아. 발치를 하려고 해도 치과 의사가 3명이 달려들어야 돼. 근데 이번 영화에도 그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차량을 이은 다음에 떨어지고 컵스 버튼 그 수정하는 화장 수정하듯이 수정하는 장면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쉽사리. 그 장면 굉장히 강렬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장면. 제일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장면 강렬했어. 저는 그냥 카지노 로얄이랑 이게 제일 좋았어요. 카지노 로얄 좋았죠. 그러니까 카지노 로얄,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까지는 카지노 로얄이 제일 좋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007 시리즈가 뭐냐 그러면 스카이폴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주제 의식과 이런 게 살아 있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 시나리오의 구조와 다크나이트 시리즈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맥락이라면. 뭐 저는 그런 거죠 뭐. 그러면 급소 집죠. 화려함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는 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재밌을까? 급소 어떻게 봐야 재밌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영화가 뒤에 또 그렇게까지 그 올드한 것에 대한 찬양과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자막까지 친절하게 나와요. 이 영화는 007이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에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50년 되는 해의 어떤 애니버셔리한 기념의 어떤 느낌이 충분히 강조되는 영화라는 걸 보고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시리즈의 어떤 매듭 또는 새로운 시작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말하는 007 본드걸 막 엄청난 액션에다가 막 희한한 자동차 나오고 막 미사일 막 터지고 이런 장면 안 나옵니다. 네. 본드걸이 아쉽지. 본드걸이 없는 게 정말 남성 관객으로서는 소피 말해서 막 이런 게 나와서 옛날에 귀 잘린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반전 확 가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리즈들이 이런 액션 영화 시리즈에 차가 등장하면 그 당대의 자동차 기술의 집약판이거든요. 항상 그 본드 시리즈에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자동차 아이템들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꼭 이 본드 시리즈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특히 스파이. 근데 왜 본드라고 안 하고 본드라고 그래? 예전에 저 비닐봉지 들고 좀 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승훈 PD에게 잘 들리게. 아니 해줘요. 생각해봐요. 저 당신의 이름이 뭐였는데? 본드. 제임스 본드 해봐. 아니. 졸라 없어 보여. 당신이 뭐였는데? 돼지표 본드. 50 본드. 그 본드카 제일 본드카가 제일 아쉬웠어요. 그 본드카가 기억나는 게 내비게이션 같은 게 처음 등장할 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뭐 차가 이렇게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신기술들 음성 인식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영화를 통해서 선보이고 난 다음에 양산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역할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아.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난번에 나왔던 그 4편 나왔던 그 뭐야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런 식의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그때 BMW의 i8하고 이 시리즈가 나오는데 전기차예요. 그 전기차가 거기 제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컨셉트, 그러니까 양산되기 전에 컨셉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나는 포기하고 그냥 넘겨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쉬웠어요. 원래 그게 007의 몫인데. 아쉽습니다. 김민조 PD님. 뭐 지금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점이 있고 이게 러닝 타임이 145분이 넘어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물이라도 하나 갖고 들어가시는 게 영화를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은 기존의 007 영화의 클리셰들을 알고 보시는 편이 좋은데 기존 007 영화의 클리셰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 예전에 영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자는 늙었다. 그러나 그 위험과 포효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를 2시간 40분 동안 푼 영화예요. 그거고 그다음에 또 속담은 또 어디서 우리나라 비싼 거야? 속담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부자망해도 3년 간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맥스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맥스로 봤어요? 저는 아이맥스를 안 봤는데 아이맥스로 봤으면 그 도시 장면들이나 이런 전경들이나 이런 게 김은혁 PD 아까 그 의자 흔들리는 거 관할권 자극하는 거는 아이맥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아이맥스 없죠 저기 목동에는. 없을 거예요. 아이맥스한테는 4군데 용산, 왕십리, 상암, 일산, 인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의도 새로 생기지 않았어 이번에? 여의도에 아이맥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IMC 아닌가? 근데 여의도 CGV 중에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힘 빡 줬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IFC 있는데 사실 저희가 007 영화 얘기하면 007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청취자 중에 어린 청취자들은 007이 가지는 클리셰나 트리비아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MI5가 뭐냐? 미니스트리 오브 인텔리전트 중에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인텔리전트 중에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 거예요. 5 같은 경우에는 군대 섹션이고 6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섹션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더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더블 O라는 넘버를 가진 요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라이센스 투 킬.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도 법으로 영국 법에 의해 면책된다. 저촉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진 이게 더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더블 프로젝트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리셰들을 이해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트리비아는 뭐냐면 레이첼 바이즈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레이첼 바이즈예요. WEISZ인가 WEIZS인가 뭐 이런데 연애 전문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이 영화는 고개 트리비아 정말 묘해요. 샘 맨더스가 저기 누구지 케이트 윈슬렛하고 결혼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첼 와이즈예요. 근데 레이첼 와이즈는 현재 다니엘 크레이그의 부인입니다. 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지간이네요. 잘 살아봐 진짜. 아니 그런 거 아닌가? 이재익 PD님의 소설 중에 싱크홀이란 게 있죠. 홀. 하여튼 그래서 아니 원래는 묘하지 않아? 원래는 본드걸로 캐스팅돼 있던 게 레이첼 바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바뀐 거죠. 누군가 불편했던 거지. 아니 근데 묘했던 건 뭐냐면 심지어 데니얼 크레이그가 샘 맨더스를 감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스카이폴 시리즈에. 네 맞아요. 자기 부인의 전 남친인데. 정말 대인배 아니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대인이 아니야? 아니고 진짜 그놈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놈인 거지. 기분 나쁜 거고 뭐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부인도 끌어들인 것도 다니엘 크레이그일 수 있어. 데니얼 크레이그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데니얼 데킴?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잘해. 웨이. 그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부인 끌어들인 부인 출연료도 챙길 수 있거든. 그래? 야. 그러니까 사실은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샘 맨더스가 불편해서 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샘 맨더스가 물어본 거죠. 데니얼 크레이그한테. 나야? 네 부인이야?
아니 근데 요번에 본드걸이 유독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그것도 있다고 저봐 봐. 이재익 PD님 때문에 지금 훈종이마저 본드걸 이러고 있잖아. 아, 자꾸 하다 보면 본드가 편해요. 제임스 본드. What's your name? 제임스 본드. 아 본드. 본드. 제임스 본드. 본드. 50 본드. 아, 이거는 뭐죠? 본드. 50 본드. 페이지 스티커. 자 별점 줍시다. 3개요, 전 3개. 짠데? 김은정 PD님은? 저는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 네. 관략근의 자극으로 인해서 네. 하나를 더 줬습니다. 네. 4개 반 주겠습니다. 4개 반? 원래 3개 반이었어. 그렇구나. 저 원래 4개 반 주려고 했는데 이러고 나니까 받고 반 더 5개 주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래 4개 반 정도 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5개를 주기에는 좀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그거는 기존의 007 팬들이 기대하던 그거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을 덜 주려고 했는데 김은정 PD님이 저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냥 독립된 그냥 영화라고 본다면 저는 별 5개. 난 되게 재밌게 봤어 이번에 정말. 아. 근데 그게 관략근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관략근으로 보고 안 보고를 이렇게 2번 다 경험하시고 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지 제가 조사를 안 해왔어요. 다음 주 영화 뭐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 있지? 영화 늑대소년 어떻대요? 아, 개봉 아직 안 했나? 아니 늑대소년 보고 별로 싶지 것 않아. 같아? 그거 완전 아는 분이 보긴 봐야 되나? 일단 늑대가 나오면 보고 싶지가 않아. 그 하울링 늑대소년 제작하신 분이 음. 김수진 대표라고 영화 비단길 대표예요.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추격자 만든 사람이에요. 그전 음란선생 만들고 추격자 만들어서 돈을 싹 쓸었다가 혈투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혈투. 다 헌납했죠. 정말. 우리 박훈정 우리 감독, 박훈정 시나리오 작가의 박훈정 작가의 데뷔작 혈투. 네, 데뷔작인데 그리고 이번에 늑대소년으로 망자. 이제 절치부심 하고 계신데 저는 그분이 저 영화판에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제 첫 번째 소설 영화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질주란 영화. 은혜 좀 갚아라. 네,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꼭 돈 주고 봐. 돈 주고 봐야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사람들은 모르겠고. 돈 뭐 주고 있나요 봐야지. 영화? 회사원, 점쟁이들, 용의자 X, 늑대소년. 다 별로야. 특집 갑시다. 다 별로야. 특집. 부산 특집 가든지 뭘 가든지. 그러면 영화가 뭐 있는지 제가 조사해보고 뭐가 있으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니 근데 아니면- 아까도 그 청취자분들 특집 원하셔. 의외로 원하셔. 개봉장만 맞아. 갖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뭐 기획물 하나 하자고. 이성 아니, 근데- PD 기획 잘해. 지난번에 그것도 아주 절묘해. 김윤석도 절묘했어. 아니 기획물이 품이 존나 들어가. 아니 덱들은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덱들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나는 영화를 많이 안 봐서 덱들은 다 본 영화 가지고 하는 아니야,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지난번에 김윤석 하려고 그랬는데 영화 본 게 없어 졸라 보고 전계수 감독 영화 하려고 그랬는데도 러브픽션도 안 봤지 삼거리 극장도 안 봤지 본 게 없어 졸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개봉작 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이승훈 PD가. 어차피 영화 봐야 되니까. 근데 아. 특집을 하면 영화를 졸라 봐야 되니까. 아무튼 하여튼간에. 한번 다시 결정하도록 그러면은 합시다. 제가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거 오케이. 해보면 뭐 사운드 트랙을 하든지 뭐 아니 정치 영화 하든지. 지금 생각해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아. 얼마나 했어? 졸라 돌았네. 1시간 41분 나 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빨리 갑시다. 지금. 졸라 돌았습니다. 여러분 메일 소개해야지. 메일 또 안 올 뻔했잖아 이 사람아. 네, 메일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영어로 CINETOWN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보내주세요. 저희 시네타운 19는 여러분의 메일을 먹고 크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칭찬을 듣지도 않아요. 무슨 참고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맞습니다. 네. 너무 좋네. 손편지? 네, 그냥 주소가 왜냐면 간단하니까 양천구 목동 SBS 920. 아니 뭐 그런 거 쓰지 안 써도 돼요. 양천구 목동 SBS 뭐 이재익 PD 뭐 이승훈 PD 김훈정 PD 아무나 이름만 쓰면 그렇게도 와요? 100% 와요. 그냥 SBS 이재익 PD라고만 해도 이승훈 와요. PD는 안 돼요. 왜 안 오지? 저랑 이름 똑같은 친구가 예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재익이나 김훈정으로 해가지고 아니 뭐 호두과자 이런 거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래요. 네. 호도가 뭐냐? 호도가 호두지. 뽕들을 붙여버릴까 보다. 하여튼 메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여성 청취자분들 왜 자꾸 여자로 그래? 아이, 알았어.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럼 해외에 계신 남성 청취자들 전부 왜 그래 이 사람아. 자기 왜 이렇게 좋아해? 옛날에 폰팅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지. 저 사람 폰팅, 방팅 뭐 이런 거 너무 좋았어. 나는 진짜 그런 거 나가면 달랐어. 여성 남성 청취자분들 모두 다 보내주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화 연결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해외 영화계 소식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화번호 연락처를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고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되나? 별걸 다 생각해야 돼. 남겨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그러고 하여튼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뭐 할지 좀 기대해 주시고요. 시네타운 19 25회 007 스카이폴 지금까지 여태까지 1시간 43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아니 스카이폴 다시 한번 발음해봐요. 딴 영화인 줄 알았어 지금. 내가 스카이폴 하지 않았는데도 딴 영화인 줄 알았어.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광덕 코드처럼 쫄깃쫄깃한 방송. 시네타운 1925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